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IBK 연금보 저의 짝꿍, 연합인포맥스의 짝꿍 박종현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미국 금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빅스텝이 아니고 말도 잘 만들어내 사람들이. 네. 그죠? 이런 단어가 원래 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처음 만들어진 거네. 빅스텝밖에 없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예. 야, 75bp 지난달에 하면서 정말 금융시장이 혼돈의 한 달이었어요. 6월달에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7월 상순 부근에서 보면 75bp 7월달 할 것도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채권 시장이 약간 설레발을 쳤다가 75bp 한다 그러니까 약간 놀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한 것 같은데, 이번에 75bp 연준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예요. 채권 시장이 그렇다면 연말 이번에 75bp 올리면 어찌 되었건 연말 기준금리는 3.25에서 3.5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정도가 뭐 거의 합리적인 전망치죠. 거의 뭐 될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아무리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것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정말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려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다시 3%를 살짝 이제 밑돌았다가 뭐 올랐다가 한 2.9 정도 뭐 네, 우리가 2.9 지금 예요?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네. 그런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4번의 회의가 남았고, 지금 연준의 움직임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빅베베, 자이언트, 빅스텝, 베이비 해서 자빅베베에서 연말이 네. 3.25에서 3.5 정도가 이제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러면은 기준금리 3.25에서 3.5면은 미국채 10년짜리가 적어도 그 정도 수준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2.9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첫 번째는 결국 그렇게 못 올릴 거야. 올해 안에도. 올해 되게 안에도 대담하다. 채권 시장. 못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섞여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올린다고 치면 경제는 정말 안 좋아져. 경제 박살 날 거야. 박살 날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 높아도 10년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2.9도 높은 금리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다음 사이클은 또 다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이게 언제냐면 딱 정확하게 2008년도 리만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갔거든요. 2008년도. 2008년도에. 2018년 아니고. 네. 그때 미국채 10년짜리 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더 낮았나요? 4.5였어. 4.5.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 5.25까지 갔는데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4.5에서 지가 기다리고 있어. 네. 인상되는 구간에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등장을 했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그 미국 의회에서 그린스펀 의장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린스펀 의장, 아니 왜 미국 기준금리 5.25인데 미국채 10년 금리 4.5%밖에 안 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얘기한 게 첫 번째가 I don't know. It's conundrum. 그분 좀 되게 이상하다. 좀. 네.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명칭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스터디 해보니까 수급 요인 같습니다. 뭐 아시아 국가들이 뭐 국채를 많이 사서 무역수지 흑자가 많으니까 그 돈으로 외환보유고 확충하느라 하는데, 이제 달러를 사면은 곧 채권을 사니까 지표물인 10년을 많이 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채권 시장에 정통했던 채권 시장 내의 시선은 웃기고 있네. 전통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이거는 급격한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미국 기준금리가 5.25인데 지금 10년짜리를 4.5%에 산다는 이유는, 지금 5.25의 기준금리는 이거는 매우 일시적이고 10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향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4.5에 10년짜리를 확정시켜 놓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투자한 사람은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죠. 진짜 초등. 왜냐면 2008년도에 4.5에 산 사람은 2018년도까지 4% 중반의 이자를 받았을 거잖아요. 2018년도에 금리 얼마였죠? 0%? 제로였잖아요. 대박 났지, 완전 초대박이지. 그래서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에 대한 예측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됐었을 때 거의 8, 9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연말에 3.25에서 3.5%로 기준금리가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왜 미국채 10년은 2.9에서 지금 잘 안 오르고 있냐?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거기까지 못 간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설령 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경기 침체 못 피한다. 이건 빼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산다.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고용률이 네. 막 오늘도 나왔지만 1,150만 구인 막 이러잖아요. 네네. 밑에 있는 중남미 애들이 못 올라와가지고 고용이 당분간은 조금 더 유지될 것 같은데 너무 채권 시장이 그 동안의 그 어떤 관성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채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네네. 채권 시장을 바라보면 이거 그 마치 우리 주식시장이 10년 랠리 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뭐 이렇게 당연히 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너무 채권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상 이제 75p 해서 기준금리 2.5 되고 3% 되고 하면 뭐 지금보다는 조금은 높아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미국채 10년의 절대 금리보다는 이제 바야흐로 미국채 2년과 미국채 10년의 금리 차, 장단기 금리 차를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어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단기 쪽 2년짜리 금리는 거의 연동해서 상승할 게 자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채 2년짜리도 지금 2.9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얘는 3% 이상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10년짜리가 같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얘는 그냥 여기서 버티면서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라고 할 건지는 이거는 뭐 사실은 누구도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뒤로 시계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미국 네. 성장률 2.9%만 나와도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다시 있죠. 옛날처럼 이렇게 환원이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라이싱을 한다. 네. 채권 시장에서.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3개월 물 자체도 네. 콜도 안 따라가는 거야. 기준금리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1.7이잖아요. 1.7. 예, 예. 그러면 다음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네. 1.75인데 3개월 물이 지금쯤이면 거의 다 왔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좀 낮긴 하네요. 1.7이라면. 근데 아마 금리 인상이 되면 단기 쪽은 바로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단기 자금 시장에서 여전히 그 자금은 좀 풍부한 거예요. 아, 자금 풍부하다. 예. 아, 그러니까 1.75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75인데 1.75보다 너무 금리가 낮게 가 있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높게 가 있는 것도 문제예요. 네. 어느 정도 밴드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유동성은 좀 이렇게 풍부하다. 풀어주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금리 인상 딱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반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시장이 너무 좀 프라이싱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3개월 이내에 단기 자금들은 그거는 뭐 유의미성은 조금 떨어진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2년짜리가 만약에 계속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2년짜리는 단기 자금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아주 작사를 내놓겠다. 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그 방송에서 거칠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면서 네. 그 진짜 비둘기에서 매의 얼굴로 순식간에 지금 탈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진짜 탈을 쓴 거 척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처절한 자기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진작 그랬었어야죠. 옛날에 나오셔서도 그 말씀 하셨었죠. 예. 아니 그때 우리 각동님도 그 질문 하셨어요. 이렇게 마일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나중에 인플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인플레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딱 그랬다니까요. 야 지난 우리 10년 동안 디플레에 엄청 시달렸고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작년에 조장했어. 조장했죠. 네.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맞아요. 거죠.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캠핑 갔는데 이게 막 불 피울 때 처음에 숯불이 잘 안 올라오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갖고 그 토치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별 생쇼를 해도 얘가 잘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나 뭐죠? 이 휘발유가 휘발유를 부은 거지 휘발유를. 네. 그러니까 신나 위험합니다. 신나 요한가요? 학창 시절에 좀 의심됩니다. 네. 아, 예, 네. 하여튼 네. 예, 갑자기 예, 조금 흑역사가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휘발유 확 뿌려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게
야 인플레가 제발 왔으면 소원이겠어. 맞아. 그리고 오면 우리는 인플레 파이터야. 아유 그 수단 많어. 물가 잡는 거는 뭐 우리 선수야. 우리 도구 많다니까 뭐 이런. 그렇게 자만했죠. 네. 교만했죠. 네. 그랬던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과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진짜 쇳덩어리가 엄청나게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가열돼 있는데 뭐 물 한 바가지 딱 뿌린다 해서 이게 식겠습니까? 네. 안 식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그때 군불 뗄 때 얘가 불이 안 떼니까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활활 타로 했던 것처럼 얘가 웬만해서는 안 꺼지니까 진짜 물 바가지로 끼얹을 게 아니라 아이스박스를 동원해가지고 뭐 얼음 덩어리로 막 쌓아버리던지 그러니까 씨잘데기 없이 강한 긴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미리미리 했으면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가래로도 못 먹으면 이거 포크레인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주는 결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그래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물러서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의사록도 보면 이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만약에 경제 주체들이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그러면 그게 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일 수 있다. 오늘 그 얘기했죠.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훌륭한 무기는 신뢰예요, 신뢰. 네.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네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어. 까불면 무조건 죽어. 그러니까 안 까부는 거거든요. 연준의 압도적인 무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뢰예요. 네. 니네 우리가 보고 있다. 물까? 니네 까불면 죽어. 얘가 평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 금리를 안 올려도 그 멘트만으로도 인플레 심리가 안 올라와요.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인플레 기대 심리 잡겠다고 했는데 네. 안 잡혀. 예. 안 믿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레발이라는 표현 잠깐 썼는데 벌써 지금 금리 올렸다가 올해 연말부터는 금리 내릴걸? 네. 채권 시장에서 설레발을 치고 있죠. 내년 상반기에 금리 내릴걸? 네. 그 얘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먹히는 거야 지금. 오히려 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탈을 더 써야 되는 거지 지금. 아 이제 옷도 입어야 돼? 어. 옷까지 완전히 다. 그러니까- 내 깃털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그냥 겁만 주고 말아야 될 거를 지금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실제로 훼손을 시켜야 돼. 그렇지. 칼질을 해서 약간 핏빛 나오게 잘라야 돼. 옛날에는 막 혼자서 칼춤만 추다 끝났는데 이젠 진짜로 촥 해가지고 옷깃이라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 걱정이 된다는 게 옛날에는 겁만 주고 말아도 알아서 시장이 설설 겼는데 지금은 계속 이제 간보기 하는 거지 이제. 네. 연준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지. 지네들이 뭐 결국은 30%나 빠졌는데 이제 어쩔 거야? 뭐 이런. 금리 결국 못 올려. 못 네, 올려. 네, 아이, 네. 이러다가 연말 되면 다시. 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 칼을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잘못하면 사람 잡게 생겼어. 사람들이 생겼지 지금. 볼커처럼. 그렇죠. 사실은 볼커는 무슨 뭐 달러를 뭐 이렇게 지킨 뭐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여러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볼커가 그래서 그 키가 190이 넘었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허리에 총을 끼고 다녔대잖아요, 맨날. 왜냐면 자기 죽인다는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번 인플레를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야 연준은 인플레이션 때려잡는 거 정말 무서워. 얘네가 한번 꼭지 돌면 이거 아무도 못 말려.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연준 의장들은 편하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신뢰를 누가 깼다? 파월이 깬 거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연준이 이제는 그 면을 세우려면 이제는 정말 액션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제가 계속해서 우려하는 이유가 연준의 말빨이 안 맥힌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칼을 쓸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두렵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 75bp를 하고 9월 달까지 무조건 50bp를 해야 되는 거죠. 9월 달에 25bp 가면은 이건 또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인플레가 과연 어떻게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쫄고 있는 거거든요. 오, 야, 얘네들이 진짜 6월에도 75 하더니 7월 75 또 한대. 진짜 찌는다는데? 어, 야, 씨. 가짜 아니는데 장난 아니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얘네도 지금 멈칫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75p 했더니 유가가 진짜 막 80불까지 떨어져. 연말에 전망치 보니까 막 65불도 전망하는 데 있던데. 그러면 9월에 50bp 해도 되죠. 만약 유가가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는 조건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들으면 안 해도 되지. 왜냐면 이제 신뢰니까 이 새끼가 한 대 때리려다가 그래, 말 잘 듣네. 그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때리긴 때린 거지. 사실 75p 2번 했으면 세게 2번 때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 안 때려도 되는데 네. 한두 대 맞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면 계속 때려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잘못했습니다.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하면 어. 본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본다. 음. 그러고 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빨리 가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7월에 75p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기대 인플레이션을 빡빡 올리니까.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조건 75p 해야 돼요. 네. 지금 신뢰를 위해서라도 네. 야 연준은 진짜 경기 침체 팔 하나를 내주고서라도 물가 잡는 거에 정말 집중하고 있구나. 이거 야 네. 우리 지금 까불면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 들어야 돼요. 근데 네. 지금도 아직 까부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지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원자재나 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빠지고 있는데 이게 잠깐 눈치 보는 걸까요? 추세가 꺾인 걸까요? 물론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이 그 최근에 많이 좀 빠진 게 수요 측면을 좀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더 빠졌어야지. 그리고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과 민감도 높은 건 역시 원유가 아닐까 네. 싶은데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제 여건 감안해보면 얘가 뭐 50불 이하로 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 약간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 플러스 또 실질적으로 수급상에서 지금 계속 공급망에 교란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잠궜잖아요. 지금 노스트 스트림인가? 그거 지금 10일 동안 그 보수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지금 여름인데도 유가가 저 정도인데 겨울 가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정말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 공급발 인플레 압력이 계속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이게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이겠죠. 공급 측 요인의 물가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물가 낮아지면 수요를 마이너스 100으로 죽일 거를 그냥 마이너스 50만 죽여도 돼요. 근데 얘가 계속 짱짱해. 얘는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수요를 마이너스 100을 죽일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을 죽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기대했다가 실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그 함부로 막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연말이 가면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특히 러시아의 최근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전쟁을 끝날 생각도 없고 그럼 과연 이게 연말 가면은 물가가 안정돼서 유가가 60불, 80불 가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지도 몰라. 이런 전망이 과연 합리적이냐.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자산 배분이 별로 그 작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들을 사서 그러니까 우산 장사, 신문 장사처럼 비 오면 우산 팔면 되고 햇빛 쨍쨍하면 신문 팔고 아이스크림 팔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줄 놈이 없는지 아무도 안 사. 신문도 안 사고 아이스크림도 안 사고 네.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니까 자산 배분이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자산 배분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 하면 결국은 주식, 채권, 뭐 잘해야 원자재, 뭐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빼고 금 정도. 근데 비중이 많지는 않거든. 네네. 근데 그 동안에는 보면은 주식도 약하고 채권 금리도 올라서 채권이 약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국면은 채권이 먼저 조금 강세를 먼저 보여주는 기간으로 이제 좀 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국면이 그동안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시장 움직임도 금리가 먼저 좀 고점을 보고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는 이유도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이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니까 정말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서라도 물가를 잡으려나 보다. 그럼 사실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에요. 네. 물가는 잡는다고 하고 경기는 침체가 오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에서 채권을 사는 게 현명한 투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 잡혀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시장도 슬슬 조정받은 주가에서 이 정도면 조금 밸류가 싸진 거 아니야? 그래도 이 기업은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주식시장도 조금 네. 투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죽었는데? 지금 완전 죽었는데? 결국은 주식시장이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을 하려면 순서가 금리가 먼저 떨어져야 되고요. 금리가 먼저 떨어지려고 한다면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주식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은 경제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왜 경제가 죽어야 되냐면 인플레가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경기가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주식시장은 그동안 좀 어려웠던 거고 저도 뭐 주가를 여기서 더 빠진다 막 이렇게 사실 저도 전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반등을 하려면 적어도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이런 그 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낮아지고 물가가 잡혀서 실질적으로 야 연준이 이제는 경기가 침체되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지나면 이제 돈도 좀 풀어줄 수 있고 다시 통화 정책도 완화 사이클로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주식도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겠냐. 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오려면 일단은 금리가 먼저 빠지는 게 선행돼야 되는 순서니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되면 그때는 주식으로 비중을 늘리는 약간 시간차 공격이 필요한 네. 자산 배분 시점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원칙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채권 시장 팬이 끝나고 나서 바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네. 우리도 미국 같이 채권 시장이 약간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뭐 나올까 미국을 닮아서 그런 가능성은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았습니다. 네. 뭐 또 그러니까 그러려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연준이 정말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실제 요번에 의사록에도 그런 문구가 나와요. 통화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리스트릭티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리스트릭티브는 뭔 뜻이겠어요? 결국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네. 경기를 부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기에 제약을 가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침체를 가져오지만 그렇게 해서 물가가 2%대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더 좋은 거다. 그리고 그건 결국 또 주식시장에서 좋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빨리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한 강한 긴축이 빠르게 나와주는 게 고통을 짧게 끝내는 길이다. 네.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네. 피하면 늘어집니다. 빨리 그냥 맞을 거 초장에 맞으면은 먼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었고 지금이라도 빨리 파파박 해서 10대 때려야 될 거를 한 3, 4대 때리니까 알아서 정신 차려서 나머지 5대는 안 때리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기대를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야 진짜 얘네 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빨리 끝난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휙 시간이 가버렸는데요. 네, 오늘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 본부장님 모시고 미국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박정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